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6세기 동아시아 정세 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또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자, 명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명나라는 명의 동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요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동요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지 나라가 흔들렸다라는 거야. 그러면 왜 흔들렸느냐? 자, 명나라는 중기 이후,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진 지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황제가 무능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잘났다고 얘기할 수 없는 황제들이 계속 속출합니다. 일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일을 아예 안 하는 황제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대신해서 일반 신하들도 있지만 황제를 측근해서 모시는 환관이 국정을 좌우하면서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이 바로 이 연표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연표를 보면서 한번 참고를 하면서 수업을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 명나라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 그런데 외부에서도 명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북로남해라고 부릅니다. 북쪽에서는 몽골 세력이 계속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기승을 부리게 되는데, 이것을 몽골 세력과의 전투를 북로라고 부르고 왜구가 기승을 부린 것을 남외라고 부릅니다. 주로 이 명나라 중기인 15와 16세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자, 우선 북로부터 보자면 이 오이라트 타타라부 같은 이 몽골 세력들, 원나라 세웠다가 쫓겨난 애들이 다시 이 유목민족의 본성을 회복해서 명나라와 대립을 했는데, 이들이 조국무역의 확대를 요구했어. 왜냐면 이 조국무역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대가 되고 이 명나라 정부에서는 막대한 양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명나라 웬만하면 좀 줄이고 싶었겠지. 하지만 몽골 세력은 이 조국무역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조국무역의 확대를 요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명나라가 예전에 영락제가 했던 것처럼 다시 친정을 나가서 이 몽골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명나라 황제가 몽골 세력에게 포로로 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목보의 변이라 그래. 근데 아까 명나라가 환관이 이 기승을 부렸다, 환관 세력이 강해져서 이들이 횡포를 부려서 명나라가 약해졌다고 하는데, 이 토목보의 변에서도 이 환관 세력이 이를 그르친 사례가 있지. 당시 명나라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던 환관이 왕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전 지시를 멋대로 내려서 명나라가 패배한 정도가 아니고 명나라 황제인 정통제가 이 몽골 오이라트부에 포로로 잡힌 사건이 있어. 근데 이 위기를 이제 명나라가 어찌어찌 넘기기는 하는데,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있다가 타타르부, 이 몽골을 지배하던 세력이 이제 타타르부로 바뀌었는데, 이들이 또 베이징을 포위하는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지. 그래서 베이징은 2번 포위됩니다. 토목보의 변 직후에 한 번 포위가 되고, 그리고 타타르부가 경술의 변이라고 해서 또 대규모로 침입해서 베이징을 포위하는 사건이 생기기도 하지. 자, 남외를 봅시다. 남외는 원래 1차 왜구가 있었어. 14세기, 15세기 초에 이 명나라 초기에 전기 왜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무로마치막부가 남북조를 통일한 다음에 좀 가라앉았단 말이야. 근데 이 명나라와의 가만 무역이 중단됩니다. 16세기 중반에. 그래서 이 직후부터 이 왜구의 활동이 심해지게 되는데, 이때 왜구를 우리는 후기 왜구라고 부르지. 당시 일본은 이 후기 왜구가 창궐하던 16세기 중반이면 일본은 센코쿠 시대의 혼란이 강해졌고 가만무역은 1547년에 중단된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후기 왜구가 16세기 중반부터 매우 극심해지는데,
당시 왜구의 활동을 보면 명나라에서는 북로남해 남해를 이 당시 후기 왜구를 남왜라고 불렀고, 조선에서는 을묘외변 같은 사건들이 벌어졌단 말이야. 이 당시 후기 왜구에는 당연히 일본인들이 많았지만 중국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또 다른 특징이라면 이들이 단순한 해적이 아니고 편제를 갖춘 부대로 쳐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이 후기 왜구의 주축을 이룬 사람들이 당시 규슈 지역에 일본 영주가 주축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규군급의 부대가 해적이라는 이름으로 약탈에 나섰겠지. 또 뭐 중국인인데 외구인 척하고 해적 활동 벌이는 사람들도 당연히 존재했고. 그래서 일본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무로마치 막부가 오닌의 난 이후에 완전 통치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닌의 난은 뭐냐면 당시 무로마치 막부의 후계자를 둘러싸고 이 전국에 있는 여러 세력들이 다툼을 벌이는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 1467년 오닌의 난 이후에 일본은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이름만 남아있다 뿐이지 각 지역은 다이묘들이 독립적으로 지배하는 분열된 시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대를 센코쿠 시대라고 부르죠. 여기 막 지금 일본 땅이 여러 가지 가문의 문장들이 모자이크처럼 막 붙어 있는데 이만큼 많은 세력들이 세력을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당시 이 무로마치 막부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가만 무역의 진행이 잘 안 됐을 것 같지만 지방 다이묘들이 무로마치 막부의 이름으로 가만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우치 씨라는 다이묘 가문과 호소카 씨가 서로 경쟁하면서 가만 무역을 했는데 얘네들의 경쟁이 너무 심해진 거야. 그래서 호소카 세력과 오우치 세력은 가만 무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자기네들끼리의 다툼으로 1521년 닝보라는 명나라 항구에서 무역선을 불태우고 명나라 관리, 그러니까 명나라 관리 입장에선 자기네 땅에서 지금 일본인들끼리 싸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왔는데 명나라 관리까지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 이것을 우리는 닝보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다시 명나라로 돌아와서 그럼 북로남해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데 명나라 어떻게 대응했느냐? 우선 북로에 대한 대책은 몽골 세력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 보수에 막대한 비용을 들입니다. 우리가 만리장성하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풍경을 주로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남아있는 만리장성은 이 명나라 때 만들어진 만리장성을 보존한 겁니다. 그 이전에도 뭐 진시황제 때부터 만리장성을 여러 왕조가 만들었는데 그 만리장성들은 이제 폐허로 남아있고 명나라 때 새로 지은 만리장성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만리장성 하면 생각나는 그 모양이란 말이야. 왜구에 대한 대책은 당시 명나라의 척계강 같은 유능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왜구를 상대하는 새로운 전법을 고안합니다. 그래서 척계강은 일본도를 사용하는 왜구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 일본도라는 무기가 우리나라나 특히 중국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무기라고 인식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쓰는 무기가 아니니까 굉장히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본도를 사용하는 적을 상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법을 만들었고, 그로부터 한 몇십 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조선에서도 일본군을 상대해야 되니까 이 척계강이 만들어 놓은 절강병법이라는 이 왜구 상대법을 받아들여서 훈련도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훈련도감 예전에 한국사 시간에 배울 때 뭐 삼수병 이래가지고 세 종류의 부대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게 이제 척계강이 만든 왜구에 대한 대책인 절강병법을 본따서 만든 겁니다. 실제로 훈련도감 만들기 위해서 이 절강병법이 적혀 있는 이 기효신서라는 책을 어떻게든 막 입수해가지고 명나라는 국가 기밀이라고 숨겼는데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서 응용해서 만든 게 조선 후기의 부대들인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선시대 군사제도에 맞춰서 기호신서 절요라는 걸 만들고 조선시대 후기에 무관들을 뽑는 시험에는 이걸 교과서처럼 사용해서 시험을 봤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북로남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나니까 돈이 많이 들었단 말이야. 명나라가 재정난에 빠졌는데 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거정이라는 이 유능한 관리가 나타나서 당시 만력제 시기의 대각 대학사인데 이 사람이 재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매우 중요한 게 일조편법이라는 새로운 세금 제도를 실시합니다. 자, 일조편법의 중요한 점은 뭐냐? 첫 번째, 당시 명나라의 세금이 매우 복잡했는데 세금 항목과 기준을 단순화시키고 세금이 한 수십 개가 된단 말이야. 내는 기간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어떤 세금은 막 1월 달에 동전으로 내고, 어떤 세금은 3월 달에 곡식으로 내고, 어떤 세금은 여름에 몸으로 떼고, 어떤 세금은 8월에 특산물로 내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들이 많았는데 그 세금의 명목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하고 백성들의 부담이 컸단 말이야. 그래서 세금 항목과 기준을 단순하게 하고, 자, 그 많았던 세금을 인두세와 토지세 두 개로 고정합니다. 인두세는 인당 얼마씩 내는 게 인두세고, 토지세는 당시에는 재산이 토지니까 재산에 맞춰서 내는 세금 이 두 가지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은 화폐나 은으로만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걸로 냈다, 저걸로 냈다, 이걸로 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은으로 내라고 해요. 이후에 이 일조편법 이후에 중국은 은경제 시대가 됩니다. 은으로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물건 값이나 유통 과정을 은으로만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 일조편법 이후에 은이 굉장히 중요한 은경제가 된단 말이죠. 이거는 나중에 좀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일조편법과 중국의 은 사용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장거정이 죽은 이후에 이 장거정의 개혁에 관료들이 반발했고 이 명나라 고질병이죠. 환관들의 부패와 권력 남발이 커지면서 정치 혼란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당시 명나라 황제가 만력제였는데 이 사람은 왕을 거의 50년을 했는데 한 30년은 신하들이 왕 얼굴을 못 봐요. 뭐 하고 있었느냐? 그냥 틀에 박혀서 안 나오는 거야. 일 안 하고. 그래서 당시 명나라 관리들 중에 황제 얼굴 본 사람이 거의 없고 그냥 황제 없이 자기네들끼리 정치를 한단 말이야. 그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을 리가 없지. 황제가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국가가 거의 막장으로 치닫고 있으면은 뭔가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데 황제가 파업을 해버리면 개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명나라는 이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숭정제인데 숭정제 때 망한 게 아니다. 숭정제는 오히려 망해간 나라 어떻게든 되살려 보려고 했던 불쌍한 사람이고 명나라 만력제 때 망한 거나 다름없어. 이게 이제 이후의 평가야. 우리나라에서는 만력제를 특히 조선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 때 만력제가 웬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선을 도와줬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이렇게 만동묘라는 사당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높이 모신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신종 만력제 은혜를 힘입어 임진면의 별난의 종사가 거의 낭에 가려는 나라를 살려줬다. 이게 송시열이 했던 말인데 이 말이 농담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만력제가 왕을 50년 했는데 30년 동안 일을 안 했다 그랬잖아. 그 일을 했던 기간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 때란 말이야. 그만큼 만력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만력제를 매우 높이 평가하죠. 중국에선 최악의 황제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 명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연표에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요걸 보고 이제 시간의 흐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은 어땠느냐? 자, 조선은 15세기에는 훈구 세력이 전국을 주도했고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사림이 세력을 끼워 정계를 장악합니다. 근데 이게 평화롭지 않았지. 이 사림 세력이 커가는 와중에 훈구가 이를
견제하면서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같은 여러 사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사림 세력은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해서 집권을 하게 되고 이 사림 세력은 성리학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사림이 집권한 이후에 이제 자기네들끼리 당연히 사이좋게 지낸 게 아니고 우리가 한국 시간에 배웠듯이 붕당이 나뉘어져서 서로 간에 대립이 시작되게 되지.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지고 동인은 또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분열상이 나오게 됐다는 거야. 자, 그리고 16세기 이제 조선의 상황 중에 좀 더 특이해 볼 만한 것은 임진왜란 직전에 이 국방력이 매우 약해지게 되는데 우선 이 방납제 때문에 군역제도의 모순이 발생하고 백성들의 부담이 무거워집니다. 자, 방납제라는 건 뭐냐면 원래 조선은 군대를 다 가야 됐는데 평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세금을 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세금이 들쭉날쭉이라서 백성들의 부담이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의 부담은 무거워졌는데 방납이라는 거는 돈을 내고 군대를 안 가는 거잖아. 백성은 백성대로 힘들고 국방력은 국방력대로 약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장기간 유지된 평화로 국방력이 약해졌는데 우선 위에 나와 있는 글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조선이 이 16세기, 15세기 말부터 군대를 매우 많이 감축했다는 얘기야. 조선 초기에는 군대가 거의 20만 가까이 되는 군대가 존재했는데 조선이 군대를 줄여서 거의 임진왜란 직전에는 뭐 몇만밖에 안 되는 군대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군대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국방력이 약해졌다. 근데 이유는 뭐냐? 이유는 조선이 군대를 줄여도 전쟁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명나라 이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남긴 기록에 보면 양반자식들은 독서를 할 뿐 기회를 익히지 않는다. 책만 읽는다 얘네들은. 그리고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명나라 관리가 니네 옛날에 고구려 때는 강국이었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약해졌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조선이 너무 이 일본에게 축풍야급으로 치니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조선을 도와주는 입장이다 보니 이렇게 큰 소리를 딱딱 치는 거죠. 조선은 이 16세기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시제에 국방력이 매우 약해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왜구의 침입이 조선에도 당연히 있었는데 당시 왜구는 2차 왜구라고 했었죠. 16세기 왜구니까. 그래서 삼포해란 이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뭐 이제 삼포에서 거주하던 그 외인들이 일으킨 난리이기도 한데 이 을묘외변이 이 시기로 봤을 때나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심상치 않은 사건이었다는 거야. 이 조선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한 외구의 침입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그랬어. 어느 정도인가 하고 봤더니 5천에서 7천 명 규모란 말이야. 이게 해적 집단이 이 정도 규모일 수가 없지. 그리고 얘네들의 무장 상태나 전투하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정규군스러웠단 말이야. 얘네들 심지어 화포도 사용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을묘외변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규모가 커졌던 2차 왜구, 명나라에서는 북로남해에서 남해라고 불리던 이 왜구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일어난 사건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봅시다. 일본은 아까 얘기했듯이 오닌의 난 이후에 센코쿠 시대라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센코쿠 시대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쟁 기술이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데 일본이 당시 이 다네가시마섬 이 위치가 보면은 일본 거의 남쪽에 있는 최남단에 있는 섬인데 여기에 나타난 포르투갈 상인을 통해서 서양의 총기 기술을 받아들여서 조총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총은 전쟁의 양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은 기병대나 뭐 보병을 주축으로 한 전쟁을 했었는데
순식간에 이 조총의 사용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조총 부대를 집중 육성해서 센코쿠 시대의 주도권을 잡아서 통일의 기초를 닦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통일하진 못해요. 여기 지도에 보듯이 일본의 핵심적인 지역은 이 오다 노부나가가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오다 노부나가가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통일의 기초는 세웠다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은 오다 노부나가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거쳐야 안정된 정권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처음에 완전 통일을 하긴 했어. 하지만 불안정한 통일이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장악하고 세력을 강화하면서 일본이 통일되게 되는 거지. 자, 다시 오다 노부나가로 돌아와서, 오다 노부나가는 이 철포대, 조총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나가시노 전투에서도 이 조총의 사용으로 승기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3단 철포대다 그래가지고 1단, 2단, 3단으로 사격을 해서 이 다케다군의 기병대를 물리쳤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 그 정도로 철포대를 도입하지 않았고 후대에 덧붙여진 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은 척하면서 누가 오다 노부나가 3단 철포대 얘기를 하면 이것은 와전된 사실이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조총부대를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한 건 맞는데, 자, 이 사람이 거의 통일을 앞두고 있었어. 핵심적인 지역은 거의 다 차지했기 때문에 나이도 한창 때였고, 하지만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 통일을 눈앞에 두고 부하였던 아케치 미츠히데의 배신으로 혼노지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갑작스런 죽음이라서 지금도 아케치 미츠히데가 왜 오다 노부나가를 왜 죽였는지 수수께끼에 가까워요. 이유가 막 많이 나오고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렇다. 근데 이유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결정적인 이유가.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죠. 적은 혼노지에 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조금 바꾸자면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거지. 아케치 미치히데가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는데 갑자기 죽였으니까.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죽은 이후에 아케치 미치히데가 오다 노부나가를 죽였지만 그가 정권을 장악하거나 하진 못했고, 또 다른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재빨리 노부나가 세력을 장악하고 이후에 센코쿠 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여기 연표를 보면은 굉장히 잽싸게 움직이지. 혼노지 해변이 일어나자마자 열흘 더 지나지 않아서 다른 데 이제 전투에 나가 있다가 군대를 재빨리 철수시켜서 뭐 한 3일 만에 막 몇십 킬로 막 몇백 킬로 이렇게 가서 아케츠미치대를 바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뭐 히데요시가 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관백과 태정 대신에 취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막부를 만들지 못해. 신분이 좀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일본을 지배를 했고요. 나중에 1587년, 1590년에 보면 20만 대군을 동원해서 규슈를 정벌하고 호조 가문을 정복하는데, 이 20만 대군이라는 게 당시 일본이 센코쿠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군대 동원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정도의 대군을 동원해서 타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됐지. 그리고 이 20만 명은 나중에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 공격할 때 동원한 숫자와 동일합니다. 그 정도의 동원력이 있었다라는 거지. 조선은 이 정도로 대규모로 쳐들어올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통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병농 분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병농 분리라는 것은 농민과 무사의 구별을 엄격히 한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센코쿠 시대가 혼란기였기 때문에 이 무사와 농민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았겠지. 무기를 들면 농민이 무기를 들면 뭐 무사인 양 했을 거 아니야.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가 혼란기를 수습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구별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건몰수령을 내리고 무사가 농민이 되는 것도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과 무사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신분이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도요토미 히데요시 본인은 농민 출신이라는 거지. 근데 자기가 정작 권력을 잡고 나니까 사회를 안정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계층 이동을 금지시킵니다. 500년 전 이야기니까, 400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이 무기를 못 들게 하는 거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 센고쿠 시대를 보면은 농민들이 무장해서 세력을 형성해서 다이묘에게 대항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단순하게 얘기하면 농민 반란이 잦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농민들이 무기를 못 들게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는 곳도 구별합니다. 자, 무사는 다이묘 성 주변에 조카마치에 살게 하고 농민은 그곳에 살게 하지 못하게 하고 농촌에 거주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카마치라는 게 여기 보듯이 지도를 보면은 이 히메지 성인데 여기 보면 무사가 거주하는 곳, 존인이 거주하는 곳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죠. 농민 거주지는 어디 있어요? 농민은 성에 살질 못해. 농촌에 살게 한단 말이지. 자,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에 토지 조사를 해서 이 자기가 차지한 땅에 소출이나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 이 토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본인이 장악한 지역은 곧바로 토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세금을 그 토지 조사에 따라서 매기게 되고 다이묘들은 토지 조사의 결과로 생산량을 산출해서 이걸 기준으로 군대를 동원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거지. 그래서 일본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진행이 되죠. 정리를 하면 자 1336년에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하죠.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자 그러다가 남북조 시대로 갈라졌었는데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남북조를 통일하고 이 사람이 명나라에 조공을 하고 가만무역 그리고 일본 국왕의 칭호까지 받게 되지. 하지만 이 무로마치 막부는 온인의 난이 터지게 되면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센코쿠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만무역은 이 닝보의 난을 계기로 끊기게 되고 2차 왜구가 많이 활기를 치게 되고 그리고 조총이 전래되게 되면서 정쟁의 양상이 바뀌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이 조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 오다 노부나가만 쓴 건 아니야. 다른 다이묘들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두드러지는 게 오다 노부나가라는 거지.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는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을 추방해서 무로마치 막부를 끝내고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해서 일본 통일을 눈앞에 뒀는데 혼노지 해변이 터지면서 죽게 되고 그 틈을 이용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장악하지. 이 사람은 토지조사 실시하고 도수령, 동권 몰수령을 내리고 1590년에 거의 마지막까지 말을 안 들었던 호조 세력을 정벌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코쿠 시대를 통일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임진왜란을 터뜨리게 되겠지.